지난 4일 저녁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티 FC 전용 프로축구장 건설과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 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환자가 25%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도 휴대전화로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저녁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4시 45분경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용의자는 거주지 안에서 밖으로 30에서 40발의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도착했고 용의자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의 진입 시도 중 집안에서 추가 발사가 있었고 돌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경찰관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56살 제임스 유 씨로 폭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 씨는 아시아계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총영사관은 국적 확인을 위해 현지 경찰과 연락 중이지만 한국 국적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계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씨가 작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SNS 게시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전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반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정확히 유 씨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SNS 게시물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시티 FC 전용 프로축구장 건설과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 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2,500유닛 규모의 100% 서민 아파트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퀸즈 커뮤니티 보드 7이 지난 4일 밀렛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시티 FC 전용 프로축구장과 2,500유닛의 서민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 건설이 포함됩니다. 퀸즈 보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와 시장의 형식적인 평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애초 뉴욕시와 뉴욕시티 FC가 함께 추진한 사업인 만큼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토지 이용 검토와 뉴욕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시티 FC 전용 프로축구장과 2,500유닛 규모의 100% 서민 아파트, 호텔, 1층 상가 등 주상 복합단지, 그리고 정원 650명 규모의 공립학교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2,500유닛 서민 아파트 가운데 이미 개발이 승인된 1,100유닛 서민 아파트에 대한 착공이 수준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30년간 61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력을 창출하고 1,550개의 연구 일자리, 14,200개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은 7억 8천만 달러로 뉴욕시티 FC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밀렛 포인트 재개발로 뉴욕시 아파트 건축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 서민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퀸즈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도시에서 탈출하던 뉴욕의 부유층은 이주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높아진 생활비로 인해 여전히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와 재정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주의 인구는 총 43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인구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유엔 본부가 있어서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시의 인구가 40만 5천 명 줄어들면서 전체 뉴욕주 인구 감소분의 94%를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층이 주로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런 경향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이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시를 떠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10%, 24만 8천 달러 이상인 뉴욕 거주자는 2020에서 2021년 기간 도시 바깥으로 많이 이주했지만 2022년 들어서는 이주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소득 3만 2천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수준의 거주자 6만 5,242명이 뉴욕주를 떠났고 5개 소득 분위 중 이주자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높아진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시를 떠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환자가 25% 증가하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뉴욕시의 주간 독감 감염자는 2,053명으로 집계돼 전주 대비 2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뉴욕시의 독감 수준을 2주 연속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뉴욕시의 독감 감염자 수는 최근 3주간 급증했습니다. 특히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각각 58%, 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도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독감 발병 수는 4,061건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직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집계된 독감 환자가 총 3,375명으로 전주 2,370명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역시 환자가 증가했지만 CDC 기준으로는 보통 수준입니다.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19, RSV 등 다른 호흡기 질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는 매주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15,000여 건, 사망 1,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연간 6억 9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어제 MTA는 퀸즈 자메이카의 서핀 블러바드 아처 애비뉴 JFK 공항역에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찰구는 양문 형태로 열리고 아래쪽이 막혀 있어 넘어가거나 기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로 짐을 끌고 가는 승객들에게도 편리합니다. 특히 이 역이 JFK 공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특징입니다. 또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와 메트로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A는 이 새로운 개찰구가 무임 승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70만 달러를 투자해 맨하튼 33가 8번가에 있는 중앙 우체국 건너편 펜스테이션에도 새 개찰구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MTA는 지난 상반기부터 비상창구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넘어가는 이들을 단속하고 공사의 비용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도 휴대전화로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 영사민원 접수 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단계별 민원 처리 현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민원 처리 알림 서비스가 일반화됐지만 재외동포는 민원을 접수한 뒤에도 알림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등을 통해서만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관에서 영사 민원을 접수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하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 처리 현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정 및 가족관계 신고 민원이 대상이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식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장은 그동안 민원 처리 상태 확인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일로 문의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알림톡 이외에도 라인, 왓츠앱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의 서비스 추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의 새 보상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포함한 4개 그룹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로 이들에게는 최대 $10,000까지 잔액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년에서 25년 이상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입니다. 이어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플랜 B를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도 구제 옵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플랜 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수 겸 작곡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즈는 2023년이 스위프트의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하고 2023년이 스위프트의 해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그녀의 콘서트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에라스 투어의 개봉과 미 프로 미식 축구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타이튼 트래비스 켈스와의 관계로 올해 내내 NFL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스위프트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위프트는 2017년 성적 위법 행위들을 폭로한 침묵의 파괴자로 처음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었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문이 든다면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또 휴대전화에서 그녀의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신도 역시 그녀의 콘서트 도시를 찾고 에라스 투어의 입장권을 산 사람 중 하나였는지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노래를 흥얼거렸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의 표지 인물을 장식한 스위프트의 사진 3장과 선정 사실을 다룬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최신호는 다음 주부터 가판대에서 판매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국계 미국인 존 박 브룩헤이븐시 시의원이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자는 어제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를 득표해 41.4%를 득표한 상대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박 시장 당선자는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와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IBM, 방산회사 놀스롭 그루먼 등에서 일했고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돼 9년간 삼선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으로 이세목 현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목 회장 당선자는 뉴욕 한인회장,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 뉴욕 청과인협회장, 7대에서 8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등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한인회 연합체입니다. 이세목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5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1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7개 주요 범죄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1월 한 달간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49건으로 1,440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4.1% 감소했습니다. NYPD 집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총 범죄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셈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빈지털이는 지난달 1,047건이 발생해 지난해 11월 1,273건 대비 226건, 17.8% 줄어 주요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도 역시 같은 기간 1,531건에서 1,383건으로 9.7% 줄었고 살인사건은 6.5%, 성폭행은 4.3% 감소했습니다. 다만 차량 절도는 1,21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7.1% 늘어났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5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등 미 동부 5개 주에 거주하는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에서 한인의 위상과 우수성을 보여준 특기생 3명도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추천서, 재학 증명서, 500자 이내의 에세이 등이고 신청서는 재단 사이트 21hop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12월 15일이며 장학금은 15명에게 1인당 $2,500를 수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적지만 눈이나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